지금은 서울 중심부에서 아파트 한 채를 제 명의로 가지고 직장 생활을 잘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연봉도 적지 않은 편이고 부모님도 아직 건강하셔서 여유로운 편이지요. 그러나 겉으로 보기에는 제 삶이 상당히 괜찮아 보일지도 모르는데 사실 속으로는 꽤나 큰 일을 겪었던 바가 있어서 한번 들어보시라고 사연을 써서 보냅니다. 전 경기도에서 그냥저냥 적당히 사는 집에서 자랐어요. 아버지는 공무원이셨고 어머닌 가정주부셨죠. 집은 특별히 여유 있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가난하지도 않았어요. 아버지, 어머니는 온화한 성격이셔서 저도 남들에게 차분하고 착하단 이야기를 들으며 자라났어요. 집안이 평화로웠기 때문에 저도 성격적으로 모난 데 없이 둥글둥글한 편이었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은 서울로 갔어요. 경기도가 집이라서 자취는 하지 않고 그냥 좀 멀어도 통학이 가능했는데요. 공부를 상당히 잘한 편이라서 좋은 대학에 진학했지요. 거기에서 한 학번 위 같은 과 선배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 저와 결혼한 사람이었어요. 물론 지금은 제가 결혼한 상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전 남편이죠. 과 선배는 막 입학한 새내기였던 제 눈에 무척 어른스럽고 젠틀해 보이는 청년이었어요. 허우대도 멀쩡하고 입고 다니는 옷도 고급스러운 데다가 깔끔했지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부 신경 쓴 태가 나는 선배였어요. 당시 공부 잘하는 학생들만 모이는 그 대학에서 그 선배의 모습은 꽤 튀는 것이었어요. 공부 잘하는 학생들인지라 아무래도 멋을 내는 데는 익숙하지 않은 아이들이 많았으니까요. 그 후 저와 선배는 금방 마음이 통해서 사귀게 되었어요. 첫사랑이니 당연히 금방 끝날 수도 있었지만 싸우면서도 저희는 꽤 오래 갔어요. 선배가 군대를 다녀왔으니 당연히 제가 먼저 졸업하게 되었는데 선배는 기다려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선배는 졸업 후 취직하자마자 제게 청혼을 했어요. 오빠, 우리 돈을 좀 더 모으고 결혼하는 게 어떨까? 우리 집에서 집 정도 사주실 수 있어. 물론 오빠네가 잘 사는 거 알지만 그래도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서울집 너무 비싸서 아무리 그래도 오빠 부모님께 부담될 수 있잖아. 아니야. 그런 건 별로 부담 가는 수준 아니야. 걱정하지 마. 선배는 매우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어요. 전 남자친구의 집이 잘 사는 건 당연히 알았지만 정확히 어떤 정도의 수준인지는 알지 못했죠. 아버지가 사업하신다는 것도 알았고 강남에 산다는 것도 알았지만 그 정도 가정이야 많지 않겠어요? 하지만 남자친구는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강남 아파트 한 채 정도야 당연히 해주실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좀 너한테 미리 해야 할 말이 있어. 무슨 말? 우리 결혼하면 아마 엄마가 너 데리고 여기저기 다니시려고 할 거야. 어디를? 그냥 여기저기. 엄마 봉사활동도 많이 다니시고 사교 모임도 많이 다니시거든. 그래서 아마 며느리 이쁘다고 챙기려 들 거야.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어서 자세히 물어보니 남자친구네 집은 상상을 초월하는 부잣집이었어요. 재벌은 아니지만 그 밑쯤은 되는 것 같았죠. 전 너무 놀랐는데 그런 집에서는 당연히 안주인들이 직장을 다니지 않고 여러 사교 모임을 다니면서 인맥 관리를 하고 봉사활동도 다닌다는 말을 들었어요. 남자친구는 어머니의 그런 모습을 평생 보고 살아서 저도 그 뒤를 이어 당연히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들으며 놀라긴 했지만 이런 이야기를 친구들에게도 전하고 저도 곰곰이 생각해 보니 제가 직장 생활을 해서 푼돈을 모으는 것보다는 시댁이 그렇게까지 잘 산다면 따라다니며 며느리 노릇을 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결혼을 결정하고 상견례를 했을 때 시어머니는 제 얼굴을 보더니 묘한 표정을 하셨어요. 예쁘긴 하구나. 그런데 그냥 직장인이라지?
네. 여자라면 차라리 화가나 피아니스트면 좋은데 말이다. 사짜 며느리도 요즘 유행이긴 하지만 아쉽긴 하네, 여러모로. 아, 네. 시어머니는 어딘가 미묘한 표정으로 계속 저를 보셨어요. 전 시어머니의 말이 걸리고 내심 쓰리기도 했지만 시어머니의 당당하고 오만한 태도에 차마 항변할 생각을 못했지요. 그리고 곧 결혼할 건데 굳이 별일도 아닌 것으로 시어머니와 마찰을 일으키기도 싫었고요. 남자친구도 제가 성격이 얌전한 것을 알아서 별다른 걱정을 하지 않는 눈치였어요. 어쨌든 당시 철없고 어렸던 저는 부잣집으로 시집 간다는 기대감도 있었고 남자친구와도 성격이 잘 맞는 편이어서 기분이 나쁘지 않았어요. 사실 누구라도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요. 평범한 집안에서 자라난 저는 상상도 하지 못할 부잣집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결혼 전 가족끼리 만났을 때 그런 제 마음이 한번 흔들릴 뻔했던 적이 있었어요. 시댁 모든 식구들과 한 번씩 얼굴을 보자며 만난 자리였는데 그 자리에는 형님과 동서가 나와 있었죠. 남편은 삼형제 중 둘째였는데 가장 늦게 결혼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손인 형님과 손아래 동서가 모두 있어서 그때 처음으로 만난 거였죠. 아, 도련님하고 결혼하실 분이시구나. 그런데 형님의 표정이 그리 좋지 않았어요. 형님과 동서 두 분 모두 상당히 미인인데다 부잣집 며느리답게 명품으로 온몸을 휘감고 있어서 저는 좀 위축되어 있었죠. 시어머니도 사실 연세에 비하여 미인이시고 좋은 옷에 비싼 가방을 들고 다니셔서 저와는 완전히 다른 세계 사람 같았거든요. 그런데 형님의 표정이 좋지 않으니 저도 제가 뭔가 잘못했나 싶어서 한껏 움츠러들 수밖에 없었어요. 동서 역시 그리 얼굴이 좋지 않았죠. 자, 이제 너희들끼리 한자리에 앉아라. 며느리들끼리 자고로 사이가 좋아야 해. 특히 우리 정도 되는 집안에서는 분란이 일어나면 큰 망신이니까. 시어머니의 말씀에 저희는 한자리에 모여 앉았어요. 워낙 큰 레스토랑이었고 테이블 역시 커서 모두가 같이 긴 테이블에 둘러앉는 형태였어요. 시어머니와 남편, 시아주버님, 시동생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저한테 동서가 그러더군요. 앞으로 고생 많으시겠어요. 네? 아, 네. 전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고 얼결에 고개를 끄덕였죠. 제가 뭐가 뭔지 모른다는 사실을 깨달은 형님과 동서가 서로 쳐다보더니 제게 목소리를 낮춰서 말했어요. 아직 모르시는구나. 결혼하시면 이제 어머님이 굉장히 힘들게 하실 거예요. 아직은 안 그러시지? 동서가 힘들 거야. 이제 괴롭힐 사람이 늘어나서 좋아하시겠네. 괴롭히신다고요? 그런 게 있어요. 형님도 막 좋은 집에서 오시는 건 아니죠? 네, 저는 그냥 평범한,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형님이 혀를 차셨어요. 평범한 집안의 평범한 직장인. 우리도 똑같았어요. 이제 어머님이 얼마나 또 뭐라고 하실까. 너희는 하나같이 못났다고 말이야. 자기 미치라고. 아휴, 일단 미리 알아둬요. 차라리 결혼 무르는 게 나을걸? 얼마나 까다롭게 굴고 우릴 무시하는데요. 형님도 나중에 후회하실지 몰라요. 형님과 동서는 낮게 말하다가 시어머니가 돌아보시자 금세 입을 다물고 방긋 웃었어요. 마치 학습된 인형 같은 모습이었죠. 저 역시 어설프게 미소를 지었어요. 시어머니는 절대 그러지 않으실 분처럼 교양 있는 모습으로 이야기를 하셨고 저희는 식사 시간 내내 방긋거리는 미소를 띠고 있었어요. 걱정이 되긴 했지만 부잣집에 시집을 간다면 그 정도는 견뎌야 하는 것일지도 모르죠. 저는 어느 정도 각오를 다져두기로 했어요. 에이, 설마 뭐 못 견딜 정도겠어?
난 다 견딜 수 있어. 시댁이 워낙 잘 사는 덕분에 결혼식도 예상하지 못했던 아주 큰 호텔에서 했어요. 시댁에서는 돈 걱정 같은 건 아예 입에 올리지도 못하게 하셨고, 저희 집안을 대충 아시고 난 후에 혀를 차긴 하셨지만, 대놓고 뭐라고 하진 않았거든요. 정말 어마어마한 호텔에 하객도 엄청나게 많았고, 온통 하얀 꽃으로 꾸며놓은 식장은 형언할 수 없이 아름다웠어요. 식장 안을 꾸며놓은 생화를 하객들에게 전부 나눠주면서 가져가라고 선물로 주기도 했죠. 전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현명한 선택을 했다고 믿었어요. 시어머니는 다소 까다롭긴 하셨지만 잘 베푸셨고, 형님과 동서도 굉장히 점잖으셨거든요. 모두가 교양이 있고 우아해서 오히려 제가 너무 빠지는 게 아닌가 싶어서 잠깐씩 주눅이 들 정도였어요. 그만큼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 역시 들었죠. 그런데 진짜 고난은 결혼한 이후에 찾아왔어요. 형님과 동서가 경고했던 것처럼 말이죠. 신혼여행을 다녀온 바로 다음 날이었어요. 신혼여행도 아주 호화판으로 미국으로 다녀온 덕분에 전 역시 결혼을 잘했다고 스스로에게 뿌듯해하고 있었죠. 신혼집도 제법 큰 평수의 아파트였고 저희한테 사주신 거였어요. 저처럼 결혼 생활을 넉넉하게 시작하는 친구도 없었기 때문에 제가 사랑하는 남자친구가 이런 부자였다는 게 행운으로 느껴졌지요. 그래서 저는 한껏 상냥한 목소리로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했어요. 어머님, 저예요. 신혼여행 다녀와서 이제 집에 도착해서 전화드려요. 아, 그래. 다녀왔구나. 불편한 건 없었고? 그럼요. 얼마나 잘 준비가 되어 있던지. 불편한 건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 그럼 잘 됐다. 피곤하더라도 오늘 좀 나아줘야겠는데, 괜찮겠니? 오늘이요? 갑작스러운 말씀에 전 잠시 당황했죠. 아무리 그래도 미국까지 다녀온 신혼여행 당일인데, 나오라고 하시다니요. 하지만 어쨌든 결혼에 든 모든 비용을 시댁에서 대주신 상황이어서 전 얼른 차리고 부르시는 대로 나갔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곁에는 형님과 동서도 함께였죠. 세 분이 함께 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깨달은 저는 죄송해서 얼른 고개를 숙이면서 들어갔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곧장 저와 형님 동서를 끌고 나와서 다른 모임에 가야 한다며 나서셨어요. 기사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서 어머니는 우아하게 말씀하셨죠. 둘째는 아직 모르겠지만 지금 가는 모임은 교양 있는 분들이 모이는 곳이란다. 골프 모임에서 만난 분들인데 대부분이 사업가인 분들이 많고 병원장이나 교수인 분들도 많아. 그러니 언행에 조심하렴. 네, 어머님. 저는 저도 모르게 긴장했어요. 형님과 동서의 눈치를 살피니 두 사람도 긴장한 눈치였지만 동시에 어딘가 몹시 얼굴이 지쳐 보이기도 하더군요. 이런 일이 많은가 싶어서 전 걱정도 되었어요. 사교 모임이란 명목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자주 만나는 건 힘든 일이니까요. 그리고 모임 장소인 고급 레스토랑에 가자 시어머니 환하게 웃으면서 모임 참석자들에게 인사를 하며 다니셨어요. 고급 레스토랑을 아예 빌려서 와인 파티를 하고 있었는데 다들 웃으면서 저희를 맞아주셨죠. 하지만 시어머니와 그분들 간 오가는 인사말이 뭔가 조금 이상했어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저희 첫째랑 셋째 며느리 아시죠? 이쪽이 우리 새로 들어온 둘째 며느리.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미인이 며느리로 들어오셨군요. 박 사장님 댁에는 항상 미인들이 많으십니다. 중년 남성이 환하게 웃으면서 인사했어요. 우리 둘째도 학벌이 참 좋아요. 아들이랑 동기라서. 아이고, 그러시군요. 그럼 과가 법학과 나왔어요? 그럼 변호사신가요?
아니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시어머니가 눈에 띄게 당황하시면서 저를 바라보셨어요. 전 순간 억지로 미소를 지으면서 대신 대답했죠. 직장 다니다가 결혼하면서 그만뒀습니다. 아, 그럼 그냥 가정주부시군요. 네, 뭐. 그 남성의 말투는 예의 발랐지만 동시에 뭔가 매우 저를 우습게 보는 듯한 느낌이 있었어요. 그 남성이 자리를 뜬 후 시어머님 무척 못마땅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셨죠. 그렇게 대답하면 어쩌니? 네? 하지만 사실이라서. 사실이라도 어느 정도는 포장을 할 줄 알아야지. 여기는 그렇게 못난 사람들이 없는 모임이다. 아, 네. 전 못난 사람이라는 말에 순간 위축되어서 고개를 숙였어요. 옆을 흘끔 보니 형님과 동서도 마찬가지였죠. 사실 알고 보니 형님이나 동서도 모두 저처럼 별다른 재주 없이 가정주부인 사람들이었어요. 전 학벌이라도 좋고 대기업에 취직해서 직장 생활이라도 좀 했지만 형님이나 동서는 그마저도 아니고 그냥 대학에 다니다가 시아주버님과 도련님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된 케이스였거든요. 결국 저희 셋 모두 그리 특출난 며느리들은 아니어서 시어머니는 그런 면이 못마땅했던 거였어요. 이 모임 사람들의 며느리들은 전부 사자 달고 있단 말이다. 김 사장님네 며느리는 의사, 장 전무네 며느리는 변호사, 병 원장님네 며느리는 판사다. 다들 잘나리 잘난 며느리만 얻어서 아휴 어쩜 우리 집만 셋이 내리 이 모양 이 꼴인지 내가 부끄러워서 원. 아무튼 너네 셋 다 행동 말투 하나하나 다 조심하고 신경 써라. 시어머니는 테이블에 앉아서도 계속해서 저희에게 얼굴을 찌푸린 채로 쏘아붙이셨어요. 전 겨우 신혼여행을 끝내고 돌아온 길에 이런 일을 당해서 어쩔 줄 몰라 하며 몸둘 바를 몰랐죠. 하지만 형님과 동서는 아주 익숙한 듯한 얼굴로 말없이 앉아있을 뿐이었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어요. 거기다 모임 내내 시어머니는 아주 못마땅한 기색으로 계셔서 계속 좌불안석이었는데 결국에 모임이 끝나고 저희를 끌고 식사까지 가서 거기서도 계속해서 쏘아붙이셨어요. 네, 어머님, 다음부턴 조심할게요. 네, 신중할게요, 말도. 저 역시 계속 이런 식으로 수긍만 했고요. 결혼 전엔 이런 시어머니의 성격에 대해 전혀 몰랐기 때문에 당황스럽기도 하고 무섭기도 했어요. 시어머니는 식사를 하고 나서 혼자 시댁으로 돌아가셨고 형님과 동서 저만 카페로 자리를 옮겼어요. 커피를 한잔 하면서 형님이 그러시더군요. 이제 알았지, 큰 동서? 네, 정말 이럴 줄은 몰랐네요. 제가 어리 빠진 채로 대답하자 동서가 제 손을 두드려 주더군요. 저희도 한참 당했어요. 지금도 계속이고. 아마 이제 우리 셋이 나이 먹을 때까지도 당하겠죠. 어머님 굉장히 잘난 며느리를 바라셨나 봐요. 그럼 애초에 저는 아닌데. 그렇죠 뭐. 사실 지금 당신 아들들도 다른 집에 비해서는 잘나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며느리라도 잘 들어와야 다른 집안의 면이 선다는 건데. 그거야 뭐 우리 잘못도 아닌데. 동서가 한숨을 깊이 쉬었어요. 가장 먼저 결혼해서 가장 오래 이런 일을 당해온 형님도 마찬가지였죠. 우리는 셋이 모여 앉아서 그렇게 계속해서 한숨만 쉬다가 헤어졌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저희가 못마땅하면서도 끝없이 불러댔습니다. 신혼여행 당일에도 저를 부르시더니 불과 이틀이 지나서 또 불려나갔죠. 이번에는 무슨 사업 모임이라는데 시아버지 인맥이니 조심해야 한다고 했어요. 거기서도 무슨 변호사니 지점장이니 하는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었죠. 최 변호사님, 여긴 우리 새로 들어온 둘째 며느리예요. 우리 첫째랑 셋째는 아시죠?
예, 아유, 그렇군요. 왠지 인상이 법조계 일하실 것 같이 아주 똑부러지게 생기셨는데요. 어머, 그건 아니고, 우리 며느리들이 그렇게까지 똑똑하지 못해서. 아유, 우리 변호사님처럼 며느리들이 줄줄이 샀자면 얼마나 좋겠어요. 시어머니가 변호사의 말에 기분 좋다는 듯 웃으면서도 재빨리 저를 돌아보면서 눈짓을 하셨어요. 조용히 있으라는 거였죠. 우리 둘째는 지금 화가예요. 개인전 열려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아이고, 세상에, 화가셨구만. 의사, 변호사가 무슨 소용입니까? 여성분들은 교양 있고 우아한 예술가가 최고의 직업이죠. 아, 그럼 미대를 나오셨겠군요. 그건 아니고 취미로 활동하다가 재능이 워낙 좋아서 화가로 본격적으로 데뷔하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 아들이 그렇게 예술적인 아가씨한테 반해버려서. 시어머니가 교양 있는 얼굴로 깔깔 웃으시는데 전 눈앞이 아찔해졌죠. 그리고 시어머니는 옆에 선 형님을 피아니스트로, 동서를 유학파 플로리스트로 소개했어요. 두 사람 모두 저와 똑같은 심정인지 얼굴 표정을 바로잡으려고 애쓰지만 일그러지는 걸 막을 수 없는 것 같았죠. 그날도 저도 형님도 동서도 모두 시어머니에게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앞에서 억지로 웃고 인사를 나누다가 폭풍 같은 시간이 지나고서 시어머닌 또 훌쩍 댁으로 가버리셨어요. 우리 셋은 뒤에 남아서 녹초가 된 채로 서로를 쳐다봤지요. 화장은 곱게 했는데 지치고 힘든 것을 가릴 순 없었어요. 되게 웃긴다. 나 음악 안 들어서 이어폰하고 스피커 여태 내 돈으로 사본 적이 없거든? 근데 나한테 피아니스트래. 형님이 먼저 어처구니가 없다는 듯한 말투로 말했어요. 저와 동서는 저도 모르게 푹 하고 웃음을 터뜨렸죠. 동서도 웃으면서 말했어요. 저 남편이랑 연애할 때 사다 줬던 꽃도 그날 바로 쓰레기통에 박았어요. 먹지도 못하는 걸 왜 돈 주고 사냐고 화내면서요. 플로리스트래. 웬 플로리스트? 난 미술식이 맨날 반에서 꼴등이었는데 과제 안 낸 애보다 점수가 낮았다고요. 화가라니. 대체 무슨 생각이시죠? 형님이 진이 다 빠진 얼굴인 채로 시어머니의 차가 사라진 방향을 보면서 말했어요. 원래 저렇게까지 거짓말은 안 하셨는데 이제 동서 들어오고 나서 우리 셋이 되니까 아예 출신 성분을 바꿔버리려고 하시나 봐. 시어머니 말씀대로 상류층에 우리가 전혀 어울리는 사람들이 아니라서. 누가 상류층 들어오고 싶댔나? 아니, 들어오고 싶었어도 이제 나가고 싶네요. 동서와 나는 모두 형님의 말에 동의했어요. 신혼여행 다녀온 지 일주일도 안 되었는데 그 사이에 벌써 결혼을 무르고 싶어질 정도였지요. 전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어 남편에게 본격적으로 하소연을 했습니다. 오빠, 어머님이 좀 너무하셔. 지금 우리 신혼여행 다녀온 지 일주일도 안 되었는데 오늘 두 번째 모임 다녀왔고 내일 또 나오래. 어쩜 이러시지? 뭐 할 수 없지. 결혼 전에 내가 말했었잖아. 아니, 할 수 없단 말로 끝낼 게 아니야. 오빠, 나 이러다 병 나겠어. 좀 참아봐. 형수님이나 재수씨나 다 그렇게 살았어. 자기도 좀 있으면 그냥 적응될 거야. 근데 웃긴 건 남편은 별거 아니란 듯이 반응했어요. 그야 자기 어머니니까 당연하겠죠. 전 너무 화가 나서 또 형님과 동서에게 전화해 이야기를 했는데 시아주버님과 도련님 모두 거의 비슷한 반응들이라는 거예요. 이 집안 남자들 특징이 너무 소극적이고 우유부단해서 시어머니와 충돌 일어나는 걸 회피한다고 하더군요. 시아주버님은 심지어 시어머니에게 그냥 맞춰주는 게 어떠냐고, 그 대가로 편하게 살지 않냐고까지 했대요. 참 뭐라 말할 수 없는 씁쓸함이 입가에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저 역시 그렇다고 당장 결혼을 파토내자고 나설 수 없는 노릇이라
시어머니가 끄는 대로 끌려다녔고, 그러다 보니 정신없이 몇 달이 흘러갔죠. 형님과 저, 동서의 불만은 있는 대로 쌓여갔어요. 며느리가 셋이 되니 시어머니는 이전보다도 더 극성맞게 저희를 끌고 다녔고, 마치 시녀처럼 부리는 일이 늘어갔어요. 그 덕분에 우리는 시어머니의 심부름을 하며 이리저리 뛰어다녀야 했고, 가시는 곳마다 따라가야 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시어머니는 동창 모임이라며 우리를 전부 나오라고 하셨죠. 오늘은 춥기도 추운데 왜 또? 연세도 있으신 분이 진짜 힘도 좋으셔요. 형님과 동서가 투덜거렸어요. 저도 동감이었는데 눈이 쏟아지는 한겨울인데도 시어머니는 저희에게 꼭 예쁜 스커트에 구두를 신고 나오라고 하셨죠. 전 유달리 추위에 약해서 그런 차림새로는 초겨울에도 나가지 않는데 말이에요. 그래도 저희는 당연히 모임이 열리는 레스토랑에 들어가서 함께 식사라도 하고 나오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차를 타고 모여서 레스토랑 앞에 도착하자 이야기가 달라졌어요. 시어머니를 따라 저희가 모두 내려서 차 앞에 서자 시어머니가 이러시는 거예요. 자, 난 들어갈 테니 이따가 내가 부르면 들어오너라. 지금 들어가는 게 아니라요? 차에서 기다려라. 이따 친구들이 전부 모였을 때 제일 못생긴 며느리 잘났다고 난척하던 애 오면 너희들 부를 테니까. 시어머님 못마땅했던 동창에 대한 보상 심리로 저희를 부르려는 거였어요. 시간 딱 맞춰 들어와서 나한테 인사하고 나가라. 알겠니? 저희는 그동안 어디서? 차에서 기다려. 어머님, 너무 추워요. 차에서 기다리는 거는 언제가 될지도 모르고. 3시간 정도 기다려라. 어머님. 시어머니는 딱 잘라 말하고 돌아섰어요. 저희는 기가 막혔죠. 아니 무슨 개더러 기다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대체 이게 뭔가 싶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우리보다 훨씬 오랜 기간 시어머니에게 이 수모를 당해온 형님이 폭발했지요. 저기요. 형님이 참는 목소리로 불렀지만 시어머니는 자기를 부르는 건지 전혀 깨닫지 못하셨어요. 그리고 곧장 형님이 시어머니 옆으로 쫓아가서 팔을 휙 당겼지요. 저희는 놀라서 형님을 보고 있는데 형님이 거리가 쩌렁쩌렁 울릴 만큼 큰 소리로 외쳤어요. 우리가 개냐? 네 아들이나 개처럼 끌고 다녀. 목에 핏대가 설 만큼 형님이 소리를 지르자 시어머니 눈을 크게 뜨고 놀라서 움직이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우리 차 뒤에 선 차에서 시어머니 나이대의 여성들이 셋 정도 내려서 놀란 얼굴로 시어머니를 보았지요. 어머, 얘, 너 여기서 뭐해? 동창에 안 들어가고. 이 여자 누군데 너한테 소리를 지르니? 시어머니의 동창들인 것 같았어요. 순식간에 시어머니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오르고 우리는 말문이 막혔죠. 너 빌어먹을 개주인처럼 굴지 말라고. 형님은 굴하지 않고 더욱 우렁차게 소리 질렀어요. 우린 황당해서 얼이 빠졌지만 동시에 속이 시원해서 우리도 모르게 깔깔거리고 웃으면서 박수를 쳤지요. 시어머님 벌개진 얼굴로 뒷목을 잡았고요. 당연히 그 뒤로 난리가 났어요. 시어머님 며느리들이 석고대죄에도 못 받아들이겠다고 난리를 피우셨지만 형님은 전혀 사과를 할 마음이 없었어요. 동서도 저도 그건 마찬가지였죠. 참고 참다가 결국 반기를 든 며느리들을 향해서 아들들이 제발 어떻게든 사태를 수습해달라고 빌었지만 소용은 없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 역시 결혼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아쉽게도 형님과 동서는 이미 아이들이 있어서 이혼하지 못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어디 사과도 하지 않고 결혼을 끝내냐고 노발대발 하셨다는데 그동안 어떻게 며느리들이 당해왔는지 아는 시아버지나 전남편은 차마 저한테 화를 내지 못했어요. 깔끔하게 갈라서면서도 전혀 아쉽지 않고
속이 시원했는데 지금 생각해도 잘한 일이었지요. 그대로 살았다간 전 시어머니의 인형, 시녀, 노예, 그 이상 이하도 아니었을 테니까요. 이렇게 제 황당하고도 짧은 결혼 생활이 끝났어요. 부잣집에 시집이나 장가를 가는 건 분명히 좋은 일이긴 하지만 이런 부작용 아닌 부작용도 있더라고요. 혹시 결혼할 상대가 저와 비슷한 분이 계시다면 한 번쯤 이런 면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시길 바랄게요. 그럼 여기서 제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재미있으셨나요? 이제 두 번째 사연 소개해 드릴 차례인데요. 두 번째 사연자님은 30 초반으로 임신한 아내분과 함께 살고 있는 직장인이라고 하십니다. 결혼하기 전에 장모님과 관련되어 있었던 속 시원하고도 기막힌 해프닝을 사연으로 써 보내주셨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함께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전 30 초반으로 임신한 아내와 함께 서울에서 살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결혼한 지 벌써 2년째네요. 코로나로 인해 경제가 어려웠지만 그래도 무사히 직장을 다니면서 돈도 모으고 집을 사기 위해 준비 중입니다. 아내가 매우 알뜰살뜰한 사람이라서 외벌이인데도 그리 어렵지 않게 돈을 모으고 있습니다. 둘이서 재미있게 잘 살고 있고 그리 넉넉하진 않아도 열심히 미래를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곧 아기가 태어나면 키울 준비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사실 지금은 평온하고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결혼할 때까지는 그리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연애 시절에도 꽤 싸운 적이 많았어요. 아내는 평상시에는 착하고 순한 사람이지만 한번 화가 나면 누구도 못 말릴 다혈질이라서 저도 싸우면서 몇 번 호되게 당했던 적이 있었어요. 평상시에는 항상 느긋하게 참다가도 정말 문제가 생기면 머리채라도 잡고 싸우는 사람이거든요. 아마 부당한 일이 있으면 직장의 사장이라도 멱살을 잡을 사람이었습니다. 화가 나면 누구보다 다혈질인 사람이라서 그걸로도 간혹 트러블이 있었지만 그래도 저를 누구보다 사랑해주는 여자친구였기 때문에 추호도 우리 관계가 그걸로 흔들린 적은 없었습니다. 전 여자친구를 그만큼 믿었고 저도 그만큼 사랑했으니까요. 우리는 대학 졸업반 때 만나서 거의 5년을 연애했어요. 저와 아내는 2살 차이였고 제가 군대를 다녀왔기에 졸업은 동시에 했지요. 그리고 취직해서도 계속 사귀다가 20 후반이 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결혼을 생각하게 되더군요. 그것은 여자친구도 마찬가지였는지 어느 날 식사를 하고 산책을 하다가 말을 꺼냈어요. 오빠, 우리 이제 부모님 배워야 하지 않을까? 그래, 그래야지. 전 여자친구도 저와 같은 마음으로 결혼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무척 기뻤고 여자친구가 먼저 말을 꺼냈다는 게 약간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사실 남자가 먼저 말을 하는 게 모양새가 더 좋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여자친구에게 그때까지 한 번도 부모님을 보여준 적이 없었고 그러기에도 다소 꺼려지는 면이 있었습니다. 사실 저희 어머니는 파란 쪽이 없으셨어요. 어린 시절 강원도에서 나고 자란 어머니는 잘못해서 군부대에서 폭발한 폭발물 때문에 팔을 다쳤는데 당시는 너무 옛날이라 근방에 병원이 없었던 겁니다. 큰 상처를 입었지만 응급처치가 제대로 되지 않아 상처가 썩어버렸고 그대로 팔을 잘라야 했다고 하니까요. 어머닌 강원도에서도 상당히 북쪽, 거의 비무장지대에 가까운 곳에 사셨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맹세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어머니를 부끄럽게 여겨본 적은 없습니다. 어머님 팔이 한쪽뿐이었지만 저와 동생을 사랑으로 돌보며 길러주셨고 비록 불편한 점은 있었지만 전 어머니를 도우면서 오히려 뿌듯함을 느꼈으니까요. 어머니 인격적으로 매우 성숙한 분이셨고 스스로도 팔이 없다는 것에 자격지심 같은 건 없으셨어요.
저도 어머니의 교육 밑에서 나와 다른 몸을 한 사람일지라도 다르게 대할 필요가 없다는 걸 배우게 되었지요. 하지만 이렇게 가족이 될 사람을 만나자 또 다른 문제가 되기는 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어머니를 자랑스럽게 여겼지만 외부의 사람은 그렇지 않은 적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 때문에 어릴 적에 상처를 받고 운 적도 있었지요. 그래서 조금 겁을 먹고 여자친구에게 어머니의 소개를 차일피일 미뤘던 것 같습니다. 사실 부모님 뵙기 전에 미리 말해둬야 될 게 있어. 뭔데? 우리 어머니 파란 쪽이 없으셔. 여자친구는 다소 놀란 눈치였습니다. 사실 당연한 일이지요. 주변에 파란 쪽이 없는 사람은 보기 드무니까요. 전 자초지종을 설명했고 여자친구는 알아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리 말해줘서 고마워. 근데 그건 뭐 진짜 아무 일도 아니다. 오빠,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 그렇지? 근데 그걸 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여자친구는 어머니의 일을 알고도 정말 아무런 부정적인 생각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하긴 그간 제가 알아온 여자친구는 약자들에 대한 편견도 없고 상냥한 사람이었지요. 내심 다행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 저희는 양가 부모님께 연락을 드려서 먼저 저희 부모님을 뵙고 그 다음 여자친구의 부모님을 뵈었습니다. 여자친구는 저희 부모님과 만나는 자리에서 제가 아는 모습 그대로 상냥하고 부드럽고 사람 좋은 모습으로 두 분을 대했습니다. 저희 어머니 역시 만나기 전에는 어머니 당신의 장애 때문에 다소 걱정을 하셨지만 여자친구와 만난 자리에서 편안하게 대화를 하셨지요. 끝나고 나서 제게 따로 전화를 하셨을 때도 여자친구가 참 사람이 좋다면서 칭찬을 하실 정도였습니다. 새 애기들 애가 참으로 인성이 좋은 것 같구나. 너랑 잘 어울려. 둘이 정말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다음 여자친구의 부모님을 뵙기 전 너무 긴장이 되었습니다. 여자친구의 집안이 저보다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것도 사실이라 제가 아무래도 기우는 결혼이었거든요. 하지만 다행히 상황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지방의 소도시에 사시는 저희 부모님과는 다르게 여자친구의 부모님은 서울에서 평생 살아온 분들이었죠. 재산도 제법 있으신데 그렇다고 강남 한복판에 입성할 정도는 아닌 적당히 중산층인 분들이었어요. 처음에 여자친구의 어머니는 제 스펙이 조금 마땅찮은 기색인 것 같았습니다. 전 당시 졸업 후 중견기업에 입사하여 다니고 있었는데 여자친구는 대기업 입사 후 승승장구하고 있었으니 어느 정도 이해는 가는 일이었지요. 사실 집안 경제력 자체도 저희가 더 기울었고요. 제가 더 잘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여자친구의 어머니께도 성심성의껏 대하자 식사 자리가 끝날 때쯤에는 훨씬 분위기가 좋아져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다음 상견례 시기를 의논할 정도로 말이죠. 그래서 그로부터 한 달도 지나지 않아서 상견례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조용한 한정식집을 예약하여 저희 부모님과 여자친구의 부모님이 한자리에 앉으시고 저희도 곁에 앉았지요. 그런데 시작부터 여자친구의 부모님 얼굴이 그리 좋지 않았어요. 상견례 시작 전에 여자친구가 살짝 언지를 주었지요. 오빠, 어머님 팔 안 좋으신 거 말씀드렸어. 아, 그렇구나. 근데 우리 엄마 좀 황당할 때가 있으니까 좀 이해해줘. 여자친구가 머뭇거리면서 말하는데 사실 전 50대인 여자친구의 어머님이 황당하셔도 얼마나 그러시겠냐 싶었습니다. 지난번에 만나 뵐 때도 상식적인 분이신 것 같았고요. 그래서 오히려 저희 어머니의 팔 상태에 대해 미리 말씀드렸다는 것에 안심하고 자리에 앉았지요. 상견례를 하면서 분위기는 천천히 풀려갔습니다.
여자친구의 어머님도 이제 웃으면서 같이 대화하셨고, 저희 쪽 부모님도 마찬가지였지요. 저와 여자친구 두 사람은 상견례도 무사히 끝나고, 이렇게만 진행되면 아무런 트러블 없이 결혼이 부드럽게 진행되겠구나 싶어서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상견례 분위기가 조용하고 차분하지만 좋게 끝나서 저희 부모님도 댁에 돌아가시는 길에 전화를 주셨어요. 예, 어머니 오늘 괜찮았죠? 그래, 사돈 되실 분들이 좋으시더구나. 점잖으시고. 저희 어머니는 항상 그렇듯이 좋게 말씀하시고 끊으셨습니다. 그런데 돌아가는 차 안에 같이 앉아있던 여자친구가 자기 어머니에게 전화를 받더니 그리 좋지 않은 얼굴이 되었어요. 여자친구의 어머니는 전화기 저편에서 뭔가 큰 소리로 말씀하고 계셨고 여자친구는 표정이 나빴습니다. 알았어, 엄마. 응, 내가 가서 이야기할게. 응, 어쩜 너는 골라도 꼭 조용히 말해, 엄마. 지금 오빠랑 같이 있어. 여자친구는 참는 듯한 어투로 말했고 그 이후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는 작아졌습니다. 전 걱정이 되었지요. 여자친구가 전화를 끊고 난 이후 조심히 물어보았습니다. 왜? 어머님 무슨 일 있으셔? 아니, 우리 엄마 황당한 면 있다고 했잖아. 별거 아닌 거에 꽂혀서 혼자 난리칠 때가 있어. 오늘 집에 가서 이야기해봐야지. 왜? 뭐가?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잘 말해볼게. 대체 무슨 일인지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여자친구는 차분하게 괜찮다고 저를 설득했고 전 여자친구를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자친구는 순하고 착했지만 동시에 매우 믿음직한 면이 있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 후로는 별다른 말이 없었습니다. 전 여자친구가 부모님을 잘 설득했다고 믿었어요. 장모 되실 분이 못마땅한 부분이 있어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누구나 100% 만족한 채로 결혼을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여자친구와 저는 그리 많지 않은 자금이었지만 여태까지 열심히 모은 돈을 함께 모아서 결혼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결혼식 날짜를 잡았을 때 일이 터졌습니다. 이미 장모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던 여자친구의 어머님이 저를 따로 부르셨지요. 전 무슨 일인지 몰라서 직장에 있다가 근처에 오셨다는 말씀에 급히 뛰어나갔습니다. 나가면서 여자친구에게 전화도 했지요. 자기 장모님 갑자기 우리 사무실 앞에 오셨다는데? 나오라고 하셔서 지금 나가는 중이야. 엄마가 오빠네 사무실 근처로 갔다고? 응, 지금 나오라고 연락이 와서.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런 건 없는데 무슨 일인지 말도 안 했어? 아무 말씀도 없이 그냥 나오라고만 하셨어. 아니, 대체 무슨 일이지? 어디서 보기로 했는데? 저는 여자친구에게 장모님이 기다리고 있다는 카페 주소를 찍어 보냈습니다. 잠시 후 여자친구가 말하더군요. 내가 곧 갈 테니까 오빠, 우리 엄마가 뭐라고 하든지 좀 있어봐. 또 뭔가 이상한 소리 할지도 몰라. 이상한 소리? 응, 내가 그동안 하지 말라고 막고 있었는데 귀엽고. 아무튼 곧 갈 테니까 기다려. 여자친구는 그 말을 끝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 대체 무슨 일인지 알 수가 없어서 그냥 장모님이 계신다는 카페로 나갔지요. 장모님은 카페에 앉아서 커피를 시켜둔 채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멀리서 보아도 나이에 비해 진한 화장과 화려한 액세서리가 눈에 띄었습니다. 지방 소도시에서 소박하게 사는 저희 어머니와는 많이 다른 분이었지요. 아직 대화를 깊이 해볼 일은 없어서 잘 안다고 할 수는 없었지만 장모님은 외부로 보이는 모습을 많이 신경 쓰는 면이 있었습니다. 전 일단 장모님이 저를 그리 좋아하지 않는다는 걸 잘 알아서인지
저절로 좀 위축이 되었습니다. 그때 장모님이 거들먹거리는 목소리로 절 불렀어요. 아, 김서방, 왔으면 이쪽으로 앉게. 예, 장모님. 전 장모님의 말씀에 따라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장모님은 우아한 자세로 커피를 드시면서도 그리 밝은 안색이 아니었어요. 전 불안해져서 음료가 나오는 동안에도 좌불안석이었습니다. 결혼 준비에 뭔가 마음에 안 드시는 게 있으신 건가? 안색이 많이 안 좋으신데. 장모님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계시다가 제가 아주 불안해져서 이것저것 쓸데없는 말을 늘어놓을 때쯤 입을 여셨습니다. 자네 어머님 일인데, 예, 장모님. 오해하지 말고 들었으면 좋겠어. 난 절대로 장애인에 대해서 편견을 가진 사람이 아니니까. 다만 주변 시선들 때문에 하는 말일세. 그때부터 저는 좀 불안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장모님의 말투에서는 이미 짜증이 묻어나오고 있었거든요. 장모님은 불쾌한 듯한 얼굴로 이어서 말했습니다. 자네한테 불만이 있는 건 아니야. 하지만 자네 어머님께서 팔이 좀 그러시지 않은가. 그걸 좀 미리 우리 애한테 말해줬으면 좋았을 거야. 전 미리 말하기는 했습니다. 좀 더 빨리 말했어야지. 그럼 내가 우리 애한테 말해서 그만 만나라고 했겠지. 그건 말문이 막히더군요. 아니, 저희 어머니가 팔이 한쪽 없으신 게 무슨 일이라고. 저와 제 여자친구가 헤어져야 한다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장모님은 제가 뭔가 항변을 하기도 전에 계속 할 말만 뱉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난 장애인의 편견을 가진 사람이 아니야. 상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절대 그런 건 가지고 있지 않아. 하지만 우리 집안 사람이 되는 거라면 이야기가 다르지 않은가. 장모님, 게다가 난 결혼식이 걱정이야. 우리 친척이나 애들 아빠 사업장 아는 사람은 모두 다 올 텐데 대체 어쩌라는 건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어떻겠어? 시어머니 자리가 파란 쪽이 없는 채로 오는 손님들 맞이하고 있는 걸 보면 말이야. 영락없이 장애인 집안으로 낙인 찍히는 거겠지. 난 그게 너무 불편하고. 아, 결국은 그게 걱정이었던 모양입니다. 전 숨이 턱 막혀왔습니다. 물론 자라나면서도 이렇게 노골적인 아기를 접한 적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그게 바로 제가 결혼할 여자의 어머니라니요. 그리고 여자친구가 말했던 황당한 성격이라는 게 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장모님이 이런 소리를 하려는 걸 여자친구가 필사적으로 막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여자친구도 자기 어머니이니 어쩔 도리가 없었겠죠. 저를 사랑하지만 그렇다고 어머니와의 연을 끊을 순 없었을 테니까요. 뒤이어 장모님이 말씀을 이어갔는데 지금까지보다도 더 황당했습니다. 제 귀를 의심할 정도로요. 자네 어머님, 죄송하지만 결혼식에는 참석하시지 않는 방향으로 하는 게 좋겠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장모님? 말 그대로야. 안 그러면 난 이 결혼 시킬 수 없네. 우리 애가 뭘 잘못해서 팔없는 시어머니한테 머리 숙이고 결혼을 해야 한다는 거지? 나하고 애들 아빠는 또 뭐가 모자라서 그런 사돈한테 머리 숙이고 인사해야 하는 거고. 장모님은 자기 잘못은 한치도 모르면서 뻔뻔스럽게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전 너무 기가 막혀서 아무런 말도 나오지가 않았지요. 화가 치밀어 오르는데 원래 거의 싸우지를 않는 성격인 탓에 목구멍에서 말이 나오려 하질 않았습니다. 손끝이 떨려올 지경이더군요. 아무튼 그런 줄 알고 있겠네. 결혼식이 곧인데 이 문제 때문에 난 머리가 아파서 잠을 못 잘 지경이니까. 내가 하루에 두통약을 몇 개를 타고 사는 줄 아나? 아휴, 정말 그러니까 연애를 하더라도 서로 숨김없이 그런 건 다 공개하고 만나야 하는 거야, 자네. 어쩜 어머니 팔 한 쪽 없단 사실을 음흉하게 숨기고 말이야.
장모님은 그렇게 싸늘하게 말하고서는 우아하게 커피를 한 모금 더 마셨습니다. 전 머리가 텅 비어서 뭐라고 말해야 할지를 모르겠어 멍하니 있었지요. 마치 망치로 뭔가 세게 맞은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카페 문을 박차고 누군가가 들어왔습니다. 하도 거세게 문을 밀치고 들어와서 문이 부서지는 소리가 날 정도였어요. 전 깜짝 놀라서 그쪽을 바라보았는데 거기 바로 여자친구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급하게 달려온 듯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고 숨도 급하게 차올라 있었습니다. 자기, 아니 어떻게 지금... 여자친구의 회사에서 저희 회사까지는 차로 30분 거리였는데 불과 15분 만에 달려온 겁니다. 얼마나 밟았을지 예상이 갈 지경이더군요. 여자친구는 그대로 들어와서 저희 테이블 옆에 서서 손을 양허리에 얹었습니다. 무슨 얘기했어? 아니, 별말 안 했다. 무슨 얘기했냐고. 기세등등하던 장모님은 여자친구가 나타나자 위축되어서 고개를 숙이더군요. 전 그때 여자친구의 눈을 보고 아, 이 사람이 지금 완전히 이성이 마비되었구나 하는 사실을 알아챘습니다. 당연했겠죠. 여자친구는 이미 장모님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미리 알고 있었을 테니까요. 장모님이 근무 시간에 저를 불러내서 할 말이 이건 외에 뭐가 있었을까요? 정말 별말 안 했어. 그렇지 않나, 자네? 장모님은 다급하게 저에게 동의를 구했지만 전 거기에 동조를 해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누가 보면 스스로는 대답도 못하고 치졸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여자친구가 나타난 마당에 그냥 당하고 있을 생각도 없었거든요. 전 장모님의 얼굴을 뚫어지게 보면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별 말씀은 안 하셨지요. 그래. 결혼식에 저희 어머니 오지 말라고 하신 거 외에는요. 순간 여자친구의 눈이 장모님에게 향했습니다. 장모님은 움찔하면서 목을 움츠렸지만 전 말을 멈추지 않았죠. 저희 어머니가 파란 쪽 없는 장애인이라고 부르시기도 했죠. 아, 집안 망신이라고도 하셨던가요? 아, 아니다. 아니야. 진짜 아니다. 장모님이 손을 내저었지만 그 순간 여자친구가 폭발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여자친구는 한번 화가 나면 직장 상사라도 머리채를 잡을 사람이라고요. 여자친구는 정말로 그 순간 장모님의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대체 뭐야? 내가 입 닥치고 있으라고 했지? 이거나 놓고 얘기해라. 아! 내가 좋게 얘기 수십 번을 했잖아. 사람만 못 알아들어, 엄마? 부모 자식 영 끊고 싶냐고. 내가 이대로 자식 안 해줄까? 여자친구가 목에 핏대를 세우며 소리를 질렀고 카페 안의 손님들이 모두 경악해서 입을 가리고 우리를 쳐다봤습니다. 장모님은 머리채를 잡힌 채로 이리저리 휘둘리며 비명을 질렀지만 저는 굳이 구해줄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하지만 여자친구는 정말 눈이 뒤집힌 상태라서 그대로 두면 큰일이 날 것 같아 전 그녀에게 다가가 껴안으면서 적당히 말렸지요. 여자친구는 완전히 흥분해서 날뛰었지만 그녀를 잡는 것이 저라는 사실을 알고서는 손을 거두었습니다. 내가 분명히 수없이 누누이 이야기했을 텐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아니 그게 우리 집안 체면도 있고 해서. 체면? 그래? 그 잘난 체면 때문에 시어머니 될 분 결혼식에 오지 말라고 했어? 팔 불편하신다는 이유로? 미쳤어 정말? 장모님은 머리채를 잡힌 충격 때문에 몸을 움츠리고 여자친구를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했어요. 저는 점잖게 그녀를 말렸지만 그녀는 장모님에게 머리끝까지 화가 나서 날뛰지 않는 것만도 다행이었지요. 그만해 자기야. 알겠어. 미안해. 또 흥분했지? 그녀는 숨을 가다듬고서 장모님에게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잘 들어.
나 오빠하고 결혼할 거고 결혼식에 엄마는 오지 마. 아빠만 와. 진짜 꼴 보기 싫으니까. 하지만 결혼식에서도 나한테 머리채 잡히고 싶어? 장모님은 그녀에게 찍소리도 하지 못한 채 목을 움츠렸습니다. 마치 거북이 같은 모양이라 웃을 지경이었지요. 누가 보았다면 안쓰럽다고 했을지 몰라도 저에게는 아주 통쾌한 모양새였습니다. 전 용맹한 여자친구의 손을 잡고 자리를 뜨면서 내가 여자 하나는 제대로 만났다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아예 각자의 회사에 오후 연차를 낸 뒤 신혼집으로 미리 얻어둔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여자친구는 연신 제게 미안하다며 사과했고 전 그저 웃음만 나올 뿐이었어요. 저 대신 그렇게 화를 내어주었으니 제게 미안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뒤이어서 여자친구의 충격 고백이 이어졌어요. 그런데 자기야, 나 위에 나서줘서 고맙긴 한데 장모님 머리를 그렇게 쥐면 어떡하냐. 아무리 화가 난다 해도 내가 이제 어떻게 얼굴을 봐야 할지. 오빠, 사실 우리 엄마 계모야. 뭐? 네, 여자친구의 엄마가 계모였다는 거였죠. 전 깜짝 놀랐습니다. 여자친구는 한숨을 쉬었죠. 오빠한테는 곧 이야기하려고 했어. 엄마는 나하고 피 안 이어져 있고 그냥 같이 살았던 사람 정도야. 아빠 배우자. 딱 그 정도지. 그랬구나. 오빠는 항상 느긋하고 차분한 사람이고 이런 가정사 정도야 웃어넘길 사람이라서 그런데도 내 자격지심이 있어서 여태 말 못했어. 시기 봐서 얼른 말하려고 했는데 저 여자가 그새를 못 참고. 에휴, 아무튼 그래서 저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거야. 말하다 말고 여자친구는 또 울컥하는 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해주었는데 새삼 내가 여자친구의 이런 부분을 몰랐다는 생각에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씩씩해 보이는 여자친구였지만 계모 아래에서 자라며 고생을 많이 했더라고요. 저 여자 맨날 다른 사람들한테 체면을 세워야 한다며 어쩌고 저쩌고 하는 소리를 해대서 우리 잘할 때도 계속 골치가 아팠어. 고등학교 때 아빠하고 재혼해 놓고서는 어찌나 밖에는 우리 친모처럼 굴고 싶어 난리를 치는지 겉으론 이뻐라 하면서 안에선 한 번도 우릴 따뜻하게 바라봐 준 적도 없었어. 밥도 맨날 쉰밥 주고. 정말? 음. 아니 그럼 장모님 친자식은 없고? 있는데 남봉꾼인가 봐. 그래서 나름 잘 나가는 우리 남매한테 친엄마처럼 굴고 싶어서 난리를 치는 거고. 근데 말했지만 남 보기 좋은 용도로만, 딱 그 정도로만 우리 남매 생각하는 거야. 아, 이제야 어느 정도 이해가 되더군요. 장모님은 아주 극단적으로 바깥의 체면치레가 중요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저한테까지 그 불똥이 튀었던 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애꿎은 저희 어머니만 안 들어도 될 말을 듣게 되었던 거였죠. 괴물하니. 그래도 여자친구의 어머니의 머리채를 잡게 만들고서 통쾌했다는 죄책감이 조금 줄어들기는 했어요. 사실 다행이긴 했지요. 친어머니였다면 상황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오빠, 어머님 한복 아주 예쁜 걸로 해드릴래. 여자친구가 한동안 조용히 있다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화사하고 날아갈 것 같은 옷으로. 식장에 어머님, 아버님이랑 우리 아빠 세 분만 계실 거잖아. 어머님이 완전 예뻐 보이시면 좋을 것 같아. 그래, 그러자. 여자친구는 아주 다혈질이긴 했지만 언제나 그렇듯 마음 씀씀이가 참 고운 사람이었습니다. 전 소박하게 살면서 여태까지 화려하고 예쁜 옷 한 번 못 입어본 어머니를 떠올렸고 새 며느리가 될 사람이 이렇게 말할 때까지 옷 한 벌 안 해드렸다는 게 부끄럽게 느껴졌지요. 그리고 우리는 한 달 뒤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여자친구가 어떻게 엄포를 놓았는지
결혼식장에는 정말로 장인어른만 계셨어요. 저희 어머니는 안사돈이 어디 가신 거냐고 걱정하셨지만 좀 편찮으시다는 말에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약속대로 아내는 저희 어머니께 아주 예쁜 한복을 해드려서 그날 어머니는 파란 쪽이 없다는 사실조차 잘 모르겠을 정도로 아름다우셨습니다. 제 아내는 식장에서 장인어른에게 인사하는 순서에서 빈 장모님의 자리를 보면서 살짝 웃었지요. 그 후로 저는 한 번도 장모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장모님에게 한 번 더 제게 뭐라고 말을 하면 연을 끊어버린다고 난리를 쳤던 모양입니다. 그 덕분인지 제가 갈 때마다 장모님은 처갓집에 안 계셨고 장인어른만 난감한 미소를 지으면서 저를 맞이해 주셨지요. 자, 그리고 그 후로 우리는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곧 태어날 아기와 더불어서 새 가족이 앞으로도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겠지요. 결혼을 하며 그렇게 황당하고 엉뚱한 일을 겪었던 것이 사뭇 옛일처럼 느껴질 정도로 말입니다. 사연 들으신 분들이 재미있으셨길 바라면서 이만 제 사연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사연입니다. 마지막 사연자님은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시집살이를 고되게, 그것도 몇 년씩이나 겪으셨다고 하는데요. 특히 시댁에 상식적이지 않은 요구를 많이 받으시고 참아내셨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으셨을까요? 지금부터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전 올해 30 후반의 주부입니다. 올해 결혼한 지 10년째로 서울 외곽 지역에서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두고 살아가고 있지요. 저희 가족끼리는 아주 사이좋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남편도 성격이 무난하고 합리적인 사람이고, 저도 싸움을 싫어하고 유순한 편이거든요. 아이들도 당연히 저와 남편을 닮아서 워낙 착하고 말도 잘 들어요. 공부도 잘하고요. 하지만 사람 일이 다 좋지는 못한 법이죠. 우리 가족끼린 사이가 좋은 대신 시댁과 사이가 그리 좋지 않았어요. 시댁에서도 특히 시어머니하고 사이가 썩 좋지 않았는데요. 사이가 좋지 않다기보다는 시어머니께 제가 시집살이를 많이 했다고 표현을 하는 게 정확하겠네요. 시어머니가 워낙 까다롭고 성격이 드센 분이셔서 처음 시집 가서부터 제가 기도 못 편 채로 계속해서 끌려다니곤 했어요. 전 20 후반에 결혼했어요. 남편과는 20대 초반부터 연애를 했는데 한 5년 정도 사귀고 나서 결혼 이야기가 나왔지요.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의 부모님과 만날 일은 없어서 어떤 분들인지 알지 못했어요. 남편은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이었기 때문에 부모님도 비슷할 거라고 막연하게 생각했던 적만 있었지요. 상견례를 하기도 전 먼저 시어머니 될 분을 뵙고 인사를 드리려고 간 자리에서 시어머니가 그러셨어요. 얘, 너무 몸이 가늘지 않니? 이래서야 애 잘 낳을 수 있을까? 너무 가늘어서 애 순풍순풍 낳을 수 있을지, 아유, 이거 원 걱정이다. 전 그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아서 잠깐 대답을 하지 못했어요. 남편, 그러니까 당시 남자친구가 막으려고 하는데 아무 소용없이 시어머니가 이어서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말씀하시더군요. 나이도 많고 20 후반이면 벌써 애 셋은 낳았어야 했다. 대체 뭐가 문제라서 여태까지 결혼을 안 하고 질질 끈 거야? 우리 아들이 한참 기다렸다. 어머니, 뭐 하시는 거예요? 여자애가 공부해서 뭐 하겠다고? 근데 너 직장 다닐 거니? 그럼 우리 아들 식사는 누가 챙겨주라고? 그리고 부모님도 안 계시다면서 그렇게 돈 많이 드는 대학원은 왜 간 거니 대체? 시어머니는 혀를 찼어요. 전 부모님이 10대 후반에 돌아가셔서 남겨주신 재산으로 학비를 내고 생활을 해왔거든요. 어릴 때 돌아가셨지만 다행히도 이모가 재산 관리를 잘해주셔서 편안하게 생활이 가능했지요.
그렇다고 재산이 아주 많은 건 아니었지만요. 남자친구는 당황해서 어머니 대체 왜 그러시냐고 그런 말씀 하지 마시라고 했지만 시어머니는 들은 척도 하지 않으셨지요. 당시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까지 다닌 뒤였는데 아마도 그게 못마땅하셨나 봐요. 저도 남자친구도 굉장히 조용하고 어른들 말씀을 잘 듣는 편이라서 그 앞에서는 별다른 말을 하지 않고 그날의 만남이 끝났지요. 하지만 기분은 너무나 상한 뒤였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당시 무척 잘 살았어요. 시아버지가 재산을 많이 남겨놓고 이미 돌아가신 뒤였는데 사업가셨던 시아버지께서는 경영을 잘하셔서 여기저기 부동산도 많이 남겨놓은 상태였지요. 남자친구에게는 형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도 사업을 하셔서 시어머니는 그분한테 여러 가지로 의지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았어요. 제게는 시아주버님 되시는 분이셨지요. 시아주버님도 이미 결혼해서 아내분이 계셨고요. 남편도 대기업에 다니면서 돈을 잘 버는 편이었지만 월급쟁이가 사업하는 사람과 씀씀이나 벌이가 비슷할 수는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사사건건 시아주버님과 남편을 비교하면서 까다롭게 구시곤 했죠. 물론 그 비교를 가장 많이 당하는 건 저였어요. 형님과 저를 비교하면서 항상 시어머님 못마땅하게 저를 노려보거나 꾸짖고는 하셨거든요. 지금 생각해도 화병이 납니다. 아유, 첫째는 나 감기 걸렸다고 며칠 전에 배 한 상자를 사서 보냈더라. 넌 어쩜 그런 센스도 없니? 죄송해요. 제가 요즘 직장 새로 면접 보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갓 결혼한 새색시가 직장 잡으러 다니는 게 자랑이다, 자랑. 아무리 너희 남편이 벌이가 시원찮다고 해도 집안에 마누라가 들어앉아 있어야지. 바깥으로 놔두면 안 되는 거야. 돈이 모자라도 네가 알뜰하게 쓰면 되는 거다. 여자가 나가서 무슨 돈을 번다고. 한 걸음을 걸어도 남자는 황소걸음, 여자는 참새걸음이란다. 그렇게 시어머니는 말끝마다 저와 남편을 시아주버님과 형님에게 비교했어요. 시어머니가 무척 까다로운데도 시아주버님과 형님은 시어머니께 굉장히 잘하는 편이었지요. 항상 저녁마다 뭔가 먹을 것을 사서 보내거나 예쁜 사치품이 있으면 아무리 비싸도 사서 보내고는 했어요. 반면에 저는 거의 매일 불려가서 시어머니 댁에서 일을 하곤 했지요. 시아주버님과 형님의 재력에 못 미치니까 대신 일이라도 해서 상세를 해야 한다는 마음도 있었어요. 시어머니도 그걸 요구하셨고요. 그러다가 직장이 마음처럼 잘 잡히지 않아서 저는 그 사이에 임신을 해버렸어요. 허나 웃긴 건 임신을 한 채로도 시어머니는 댁에 가서 하루 세끼 식사 준비를 살뜰히 하기를 바라셨고 전 저대로 남편이 기죽는 것이 싫어서 꾹 참고 계속해서 가서 일을 했지요. 그런데 여기서 참 기분 상하게 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얘, 너 이 옷 가져가서 입어라. 아, 또요? 또라니? 네 주제에 이런 옷을 언제 입겠니? 얼마나 비싼 건지 알아? 고마운 줄을 알아야지. 원 하여간 많이 배웠단 애가 왜 저 모양인지. 시어머니는 입던 옷이 실증나면 저한테 잡이라도 베푸는 것처럼 가져가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싫은 기색이라도 보이면 아주 난리 그런 난리가 없었어요. 하지만 제가 좋을 리가 있었겠어요? 시어머니의 옷은 아주 비싸고 명품 브랜드였지만 저와는 나이대도 취향도 완전히 달랐으니까요. 시어머니는 꽃이나 큰 장식이 많이 달린 코트나 모피를 선호하셨지만 저는 좀 무채색의 단순한 옷을 좋아했어요. 시어머니가 그런 옷을 주신다 한들 저희 집에서는 그냥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골칫덩이가 되는 거였죠. 그렇게 항상 저녁 때가 되면 전 집에 녹초가 되어 돌아와서 주저앉았습니다. 남편이 대기업을 다녀 연봉이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모아놓은 돈이 제법 되어서
서울 외곽이라도 아파트 전세를 얻어 살 수가 있었는데 위치 자체가 변두리였기 때문에 강남에 사는 시어머니의 아파트에서 집까지 오면 몸과 마음이 전부 지칠 수밖에 없었지요. 오늘도 어머니가 오라고 하셨어? 그렇지 뭐. 아휴, 진짜 왜 그러시지? 그냥 직접 해드시면 될걸. 꼭 자기를 불러서. 자기 지쳤으니까 오늘 나가서 사 먹자. 아니야, 여보. 우리 돈 모아서 빨리 집 사야지. 그냥 밥하고 적당히 먹자. 김이랑. 남편이 들어와서 매번 저를 보고 안쓰러워했지만 어머니가 워낙 기가 세시고 남편이 효자였기 때문에 별다르게 해줄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게다가 시아주버님이나 형님과 너무 형편이 차이가 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주눅이 들 수밖에 없었죠. 남들이 보기엔 왜 그러고 사냐고 할지 몰라도 당시 우리 형편에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 부부가 남들보다 성격이 세면 그래도 반항이라도 했을 텐데 둘 모두 착해 빠지기만 했거든요. 그러다 어느 날은 시어머니 댁에 가서 식사 준비를 하려 준비하고 있는데 형님이 오셨어요. 형님은 돌아오면서 요란하게 웃고 시어머니와 껴안고 인사하고서는 부엌을 빠꼼히 들여다보고 제게도 인사했죠. 어머, 동서 왔어? 네, 형님. 그래, 둘째 와서 지금 식사 차리려고 하고 있다. 평소라면 벌써 차렸을 텐데 애가 게을러서 늑장을 부리더구나. 하기사, 그 덕에 너도 같이 식사를 할 수 있겠어. 얼른 앉아라. 아, 그래요? 네, 어머님 감사해요. 형님은 또 뭔가 시어머니에게 줄 선물을 사왔는지 작은 명품 로고가 박힌 쇼핑백을 들고 왔더군요. 전 그냥 작게 형님에게 인사하고서 하던 일을 계속했어요. 두부와 파를 썰어서 된장찌개를 끓이고 냄비에 밥을 했죠. 시어머니는 전기밥솥도 사용하지 못하게 했어요. 냄비밥이 훨씬 맛있다면서요. 그 사이 부엌 바깥에서는 형님이 시어머니께 선물을 주고 아첨하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어머님, 제가 또 이거 사왔어요. 지난번에 카드 지갑 작은 거 하나 필요하다고 하셨잖아요. 어머나, 아유, 뭘 이런 걸 또 사왔니? 지난번에도 하나 사왔잖아. 이왕이면 여러 개 두고 기분 따라 골라 쓰시는 게 좋죠. 사실 요 로고가 매일 달라지는 거 좋잖아요. 아유, 그렇지. 예쁜 것도 사왔다. 어쩜 이렇게 센스가 좋니? 시어머니는 무척이나 뿌듯한 목소리였어요. 전 식탁에다가 밥을 차리고 반찬을 해서 전부 놓고서 거실로 나가보았죠. 식사라는 말에 두 분은 당연하다는 듯 선물을 내려놓고 테이블로 왔어요. 근데 숟가락을 뜨면서 형님이 투덜거리더군요. 아유, 동서, 된장찌개가 좀 짜다. 나트륨 많이 먹어서 좋을 거 하나 없어. 얘가 맨날 그런다. 내가 좀 싱겁게 저염간장 써서 하라고 해도 말을 도무지 안 들어. 집에서 짜게 먹나 봐? 그거 촌스러워, 요즘. 네? 아, 네. 나름대로 싱겁게 한다고 했는데. 시어머니와 형님은 밥을 먹으면서 계속해서 음식에 대해서 말했어요. 불평, 불만이 대부분이었어요. 전 상당히 지쳐 있어서 대답할 기운도 없었지요. 또 저는 이 대화 패턴의 흐름을 잘 알고 있었어요. 사실 시어머니는 당뇨가 있었는데 너무 단 음식을 먹어서 문제였거든요. 제 음식은 적당히 슴슴할 정도였지만 매번 나트륨을 트집 잡으면서 식사 후에는 달디단 음료와 디저트를 항상 시켜서 먹었었죠. 네가 음식을 짜게 하니 이런 달달한 거라도 입에 안 물고 있으면 속이 안 좋지 않냐 하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식습관에 대해서 매번 걱정을 할 정도로 시어머니에게 정도 없었기 때문에 전 그냥 입 다물고 식사 준비만 할 뿐이었어요. 그러다가 디저트를 먹던 중에 형님이 묻더라고요. 어머니,
혹시 요즘 여유 자금 좀 있으세요? 왜 또? 아니, 저희 그이가요. 사업을 하는데 요즘 자금이 잘 안 돈다더라고요. 이번에 새로 또 부문을 늘렸는데, 그게 초기 자본이 많이 들어간다나 뭐라나? 지난번에도 그러지 않았니? 그러게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엔 진짜 요 분기만 넘기면 딱 다 풀린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 어떻게 안 될까요? 시어머니는 조금 못마땅한 기색이었지만 크게 화를 내거나 하진 않았어요. 시아주버님은 언제나 사업을 해왔고 그게 시어머니의 자랑이었으니까요. 시어머니는 한참이나 대답하지 않고 계속 식사를 하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이시더군요. 형님이 시어머니에게 낮은 소리로 빌려달라 하는 액수는 억대였어요. 한두 번 있는 일도 아니라서 정말 지긋지긋했어요. 이미 시아주버님과 형님이 시어머니께 빌려간 돈은 상상 초월이었어요. 제가 아는 것만 해도 수억 대였는데 아마 그 몇 배는 되었겠죠. 시어머님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전부 팔거나 담보 잡혀서 돈을 대주시는 것 같았어요. 순간 우리는 뭔가 아무 얻는 것도 없이 이렇게 바보처럼 일만 하고 있구나 싶어서 무척 허무해지더군요. 형님네는 저렇게 톡톡 받아가는데 그에 비해 우리는 한 달 한 달 얼마 안 되는 저축액을 모아서 겨우 아파트 하나 사려고 아등바등 살고 있는데 말이죠. 전 그날 이후론 더 시어머니 집을 가기 싫었고 임신 막달이 가까워지자 정말로 힘들어서 움직일 수 없게 되어 시어머니께 몇 달간은 도저히 댁에 갈 수가 없을 것 같다고 했지요. 시어머니는 그게 무슨 게으른 소리냐고 일하기 싫은 것뿐 아니냐며 앞으로도 올 필요 없다고 화를 냈습니다. 다른 때 같으면 시어머니한테 잘못을 빌었겠지만 이제 그러기도 싫어서 전 그냥 그러겠노라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지요. 그 후로 시댁과의 관계가 상당히 뜸해졌어요. 전 순하긴 했지만 한번 틀어지면 오래가는 성격이었고 남편도 여태까지의 고생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하는 눈치였어요. 시어머니가 불같이 화를 냈다지만 따로 분가해서 사는 저에게 뭘 더 어쩌겠어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시댁의 이야기를 제 앞에서 거의 하지 않던 남편이 갑자기 말을 꺼냈어요. 여보, 강남 어머니 집 말이야. 왜? 채무자들한테 넘어갔어. 뭐? 저는 너무 놀라서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남편은 어딘가 지쳐 보였는데 아마도 관련 일을 목격하고 온 모양인지 어깨가 축 처져 있었지요. 형님이 하시던 사업이 잘 안 되었나 봐. 어머니께서 사업 보증을 서주고 돈도 넘겨주셨는데 그게 다 망해서 형님은 형수님하고 몸을 피했고 어머니만 남아서 그걸 다 떠맡으신 것 같아. 세상에. 어쩐지 그렇게 많은 돈을 수없이 빌려가더니 아예 보증까지 부탁한 모양이었어요. 시아주버님과 형님은 무책임하게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도망을 가버렸는데 뒤에 남은 시어머니만 낙동갈 오리알이 되어버린 꼴이었죠. 남편은 시어머니에 대해 상당히 죄책감을 느끼는 것 같았지만 전 솔직히 속이 시원했어요. 그래도 뭐 시어머니에게 특별한 일이 일어난 건 아니고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전부 잃은 정도였으니까요. 경기도 외곽으로 빌라를 하나 살 정도의 돈은 남아서 빌라로 이사를 했으니 그 정도면 나쁘지 않잖아요. 이제 저도 시댁에 자주 오가지 않으니 괜찮았지요. 근데 문제는 시어머니는 이제 시아주버님과 형님이 빚을 지고 도망치니 저와 남편에게 자꾸만 연락을 했어요. 와서 식사라도 차려줘라. 뭐라도 사와라. 집이 춥고 고장이 났다. 알고 보니 낡은 빌라여서 비가 오면 물도 새고 곰팡이도 피는 곳이었지요. 정말 미치겠다. 아니 나는 이런 데 처음 살아봐서 아무래도 자식 새끼 생각하면 가슴에 한이 맺히는데 내 꼴을 좀 봐라. 응? 예, 아가, 며느라가.
너 이번 주말에 정말 시간 안 되니? 뭐라도 반찬이라도 만들어 와라. 시어머니는 지금껏 자기가 잘못했던 것들은 모두 사과한다면서 용서를 빌었고, 저도 바보 같지만 시어머니가 그 꼴이 되고 나니 전 또 동정심이 생겨서 아이 무시할 수가 없었어요. 남편도 역시 마찬가지라 시간이 나면 일단 시어머니의 집에 다녀오고는 했지요. 하지만 그것도 모르고 시어머니는 예전 버릇을 못 버리고 저희에게 과도한 요구를 하곤 하더라고요. 공기청정기라도 있어야 해. 아, 그거 얼마 한다고 안 사주니? 다음에 올 땐 꼭 사오너라. 알았지? 그리고 단 음식들, 디저트들 내 돈 주고 사 먹으려니 왜 이렇게 비싸니? 다음에 올 땐 왕창 아주 가득 사와라. 집에 쌓아놓고 먹게. 그러면서 그 사이 알게 모르게 저희도 지쳐가고 있었어요. 그것이 거의 한 1년 정도 지속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가니 시어머니가 전화 통화를 한참 하고 계시더군요. 아마도 옛 친구와 통화 중이신지 깔깔거리며 웃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래, 나도 다시 강남 가야지. 아파트 정도야 2채 정도 남아있어. 아, 그렇게 낡은 아파트에 누가 사니? 등등 시어머니의 말이 들려왔어요. 언뜻 들어도 허세와 허영심으로 가득 찬 말이었지요. 하지만 누가 뭐라 할 수 있겠어요. 불과 1년 전까지 시어머니는 그렇게 잘 살았는데 이런 꼴이 되어서 다 낡아빠진 빌라에 주저앉아 있으니까요. 전 그렇게 이해하고 부엌에서 식사 준비를 해서 밥을 차려냈어요. 그런데 밥을 먹기 위해 부엌으로 들어온 시어머니의 얼굴은 평소보다 어둡더군요. 어머님, 몸이 안 좋으세요? 아니, 아니다. 그런데 왜... 시어머니는 한참이나 말이 없다가 밥을 다 먹어갈 때쯤 입을 열었지요. 나 강남으로 이사 갈 거다. 돈 좀 대다오. 네? 전 너무 놀라서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어요. 시어머니는 당연한 얼굴로 저를 빤히 바라보았지요. 시세는 다 알아봐 놨다. 집도 받고 월세가 500만 원 정도인데 좀 비싸긴 하지만 너희가 자식된 도리로 좀 대줘야겠다. 시어머니는 아주 뻔뻔하게 말했어요. 전 순간 너무 당황해서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었지요. 제대로 화도 내지 못하고 말문이 막혀 있자 시어머니가 계속 이어서 말했어요. 내 친구들 전부 다 강남에 산다. 나 혼자 이 경기도 변두리에서 대체 뭐하고 사니? 하지만 이런 건 너희들이 미리미리 알아서 다 준비해줘야 하는 거야. 늙은 어미가 알아보게 하는 게 아니라. 아, 됐으니까 너희들은 돈이나 준비해라. 하여간 무신경한 건 알아야 해. 어머님, 달마다 500이라뇨. 월세가. 전 어처구니가 없었는데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저와 남편의 무신경하고 게으른 면을 탓했어요. 한동안 말이 나오지 않아서 조용히 있자 제가 납득했다고 생각한 건지 시어머니는 웬 계좌 하나를 던져놓더군요. 여기로 넣어라. 월세 500만 원 그까짓 거 그냥 1년치 넣어둬도 된다. 그래봤자 6천밖에 더 되니? 너희 아주버님은 한 달에 그만큼 벌었다. 전 더 이상 끌려가면 안 될 것 같아서 그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화도 나지 않을 지경이었죠. 어머님, 왜? 어머, 얘 좀 봐라. 어디서 눈을 똑바로 뜨는 거니? 월세 못 드려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세요. 전 침착하게 말하고서 가방을 들고 그대로 시댁을 빠져나왔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너무 단호하게 안 된다고 말하자 화를 낸 타이밍도 놓쳤는지 그대로 굳어 계시더군요. 닫히는 문 뒤로 시어머니가 소리를 지르는 게 들려왔지만 무슨 말인지 알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날 저녁 남편이 직장에서 돌아왔어요. 집으로 들어오는데 얼굴이 어둡더군요.
왜 그래? 어머니 전화 받았어. 그래? 강남 아파트 알아봐 두셨대. 월세 500 내달라 하시고. 남편은 고민이 깊은 얼굴이었어요. 시어머니가 대체 뭐라 했는지 평소 알뜰한 남편이 정말로 월세를 내드릴 것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더군요. 평생 소원이시래. 생각해보면 결혼하셔서 계속 강남에서 편하게 사시던 분이 경기도 빌라에 사시는 것도 마음에 걸리고. 무슨 소리야? 그래서 월세를 내주겠다고? 연세도 많으신데 얼마나 가겠어. 남은 여생 동안 친구분들 얼굴도 제대로 못 보고 사실 거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 그렇게 해드리자, 여보. 전 화가 나서 이제 머리가 어질어질했어요. 아니, 남편이 돈을 잘 벌기는 했지만 그래봤자 월급쟁이였죠. 아파트를 사려면 아직 우리는 몇 년 더 돈을 모아야 했는데 시어머니의 허영심 때문에 강남 아파트 월세를 내준다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잘 생각 좀 해보자. 다른 방도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생각을 해보자고. 남편은 저를 설득하려는 듯한 말투로 달래면서 말하고선 방으로 들어갔어요. 전 도저히 생각할수록 용납이 안 되더군요. 놀랍게도 그 다음날 시어머니가 저희 집으로 왔어요. 그것도 남편이 온 저녁 시간 이후에 왔죠. 남편이 들어와서 저녁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벨이 울려서 전 옆집인가 했어요. 문을 열었더니 끔찍하게도 시어머니가 그 자리에 서서 눈을 부라리고 있더군요. 얘기 좀 하자. 들어오라 말도 안 했는데 시어머니는 그대로 밀고 들어와서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전 정말 그대로 머리 꼭지가 열릴 것 같았지요. 평소 저는 순하긴 했지만 한번 화가 나면 정말 걷잡을 수 없이 화를 낼 때도 있었거든요. 그런 제 성격을 아는 남편은 슬금슬금 눈치를 보면서 소파에 가서 앉았어요. 전 그냥 서 있었지요. 내 평생 소원이라는데 정말 이렇게 굴 거냐? 어머니, 그건 저희가 좀 상의를 해보고. 나는 강남 아파트에 살고 싶어. 아니, 살아야 한다. 내 평생 거기서 살아왔는데 내가 이 나이에 어떻게 거길 벗어나니? 어머니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게 본인의 목소리를 높일 일인가요? 우리한테 제대로 머리를 숙이고 들어와도 생활비 드리기도 힘든 판이에요. 전 화가 나서 이성이 거의 마비된 상태로 시어머니를 물끄러미 봤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제가 무척 차분해 보였을 거예요. 월세 500이라고 하셨죠? 그래, 그까짓 500이 뭐라고. 어머니를 이렇게 박대를 하고 무시를 하고. 어쩜 이렇게들 못돼 먹었니? 어머니, 강남에서 태어나셨어요? 어디 전기도 안 들어오는 산골에서 태어나셨다 들었는데요. 뭐? 그게 무슨 상관이냐? 어쩜 저렇게 버릇없이? 결혼하실 때까지 물도 퍼다 쓰시고 전기도 없이 사셨다면서요. 왜 강남에서 평생 사신 것처럼 말씀하세요? 여보, 화난 건 알겠지만 그만해. 어쩜 저렇게 버릇이 없니? 그래, 너 가정교육 못 받은 거 내가 진작에 알아봤다만 오늘 또 한 번 하는구나. 부모 없는 자식하고 결혼시키는 게 아니었어. 시어머니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전 웃을 정도였죠. 지금 이 순간 가장 교양 없는 게 누구일까요? 그래요. 저 버릇 없어서 이런 조그만 아파트에 살죠. 남편이 그리 잘 벌지도 못하고요. 알긴 아니? 됐다. 그런 면에서 어머님은 빌라 반지하가 참 잘 어울리시네요. 그 말에 시어머니는 숨이 콱 막힌 듯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부들부들 떨기 시작하는데 남편이 급히 부축할 정도로 안색이 창백하게 되었지요. 시어머니는 그 뒤로 다시 소리를 질렀지만 전 전부 무시하고 그냥 그대로 아기를 안고 집을 나와서 호텔로 가버렸어요. 남편도 당황하여 저를 불렀지만 제가 돌아볼 리가 없었죠.
다음날 남편에게서 전화가 와서 저를 데리러 왔어요. 남편은 여러 가지로 복잡한 얼굴이었지만 시어머니가 제게 부린 폐악과 그동안 제가 당한 시집살이를 전부 알고 있어서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지요. 집에 와서도 남편은 별다른 말 없이 생활을 이어갔어요. 제게 말은 못했지만 남편은 시어머니의 형편이 마음에 걸리는 것 같았어요. 생각만 해도 복장이 터졌지만 전 그동안 써온 가계부와 더불어 시어머니가 말한 월세를 한꺼번에 계산해서 직접 보여주었지요. 남편은 그것을 자세히 계산하면서 내려다보더니 우리 형편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짓이란 사실을 새삼 깨달은 것 같았어요. 남편은 대기업에 다니긴 했지만 월급쟁이였고 월급쟁이 형편에 강남 아파트를 월세로 들어간다는 게 얼마나 사치스럽고 정신 나간 짓인가 역시 말이죠. 게다가 월급에서 우리 생활비를 제하고 나머지로 월세를 500이나 낸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 이후로 시어머니가 전화를 해왔지만 전 받지 않았습니다. 모든 연락을 남편이 받았고 남편 선에서 해결하게 했지요. 시어머니가 어찌나 질기게 남편에게 강남 아파트로 이사하도록 도와달라 요구를 했던지 그 순하고 착한 효자 남편이 결국 목에 핏대를 세우면서 소리를 지르고 전화를 끊어버리더군요. 그 후 남편은 시어머니의 연락을 받지 않았고 지금까지도 시댁에 대한 이야기를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어요. 형편이 좋다가 좋지 않을 순 있어요. 하지만 그와 상관없이 사람의 염치라는 것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제가 남편은 잘 얻었다고 생각하다가도 시댁을 생각하면 가끔 어처구니가 없어지는 이유랍니다.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시집살이를 고되게 몇 년 했던 것도 어이가 없는데 형편이 어려워지고 나서도 그 폐악이 우리에게 먹힐 거라고 생각했던 시어머니의 생각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마 다시 그런 일을 겪는다면 이번엔 절대로 처음부터 그런 행패를 허용하지 않을 거예요.